남중국해는 중국 바다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필리핀이 지금 반발을 하는 거고 일본은 더 반발합니다. 세계 1등이에요. 반중 정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식당 테러가 있었죠. 중국인 구타 사건이 자주 빈발합니다. 투자를 하고 그래도 그 나라로부터 결과적으로는 환영을 못 받는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중국인. 요즘에 뭐 서울의 지하철 타봐도 그렇고 성수동 같은 데 가보면 중국 사람들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유광종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중국 인문경영연구소를 네. 하고 계시고요.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별곡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의 경험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저 중앙일보 기자로서 타이베이, 대만의 타이베이 특파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징 특파원을 역임을 했습니다. 아하, 그 이후로 이제 2012년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나와 갖고 네. 이 연구소 활동하면서 지금 조선일보에다가 그 차이나 별곡이라는 유광종의 차이나 별곡 그리고 네. 유광종의 한자로 읽는 중국 그래서 칼럼을 지금 9년째 집필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읽는 중국.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중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중국 사람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즘 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중국인들이 또 대만을 대하는 태도 또 중국 대사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거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중동이라든가 남미나 이런 데 가서 중국인들이 행동하는 거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실질적으로 생기나요? 중국인들이 세계 각처에 가갖고 하는 행위 같은 거는 네. 그 뭐 일일이 체크는 안 하겠지만 좀 오만하고 무례하고 그리고 좀 매너가 거칠어요. 예. 그래서 세계인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 좀 많이 떨어지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인이 못났다. 네. 그래서 저런 아주 어글리한 행동을 한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중국 사람들 굉장히 머리 좋고 똑똑하잖아요. 그럼요, 영리합니다. 근데 이제 체제적인 약점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네. 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중국에서의 어떤 그 백성의 지위라는 거, 네. 일반 네. 민이라고 쓰죠. 네. 일반적으로 백성이라고 많이 지칭하는 일반 대중, 군중. 네. 이 사람들의 존재가 굉장히 취약해요. 역사적으로. 그 맨날 봉건 왕조에 눌렸고 혹시 뭐 이게 제가 문자를 했기 때문에 문자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백성민이라는 글자가 원래 출발점은 사람의 눈이 등장하고 그 눈을 쇠꼬챙이 같은 걸로 콱 찔러버리는 아이고. 그런 글자예요. 그게 이제 갑골문이라고 하는 그 한자 초기 글자꼴을 연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저게 전쟁으로 잡혀온 포로 네. 도망 못 가게 눈을 멀게 하는 이런 글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민이에요? 네. 그게 이제 연역이 돼갖고 백성이 원래는 성을 가진 사람이라서 지위가 높은 집단이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군중과 민중 백성으로서 이제 성이 100개라는 뜻입니까? 네, 백성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귀족이었죠. 어떻게 보면 성을 가졌었으니까. 백성은 귀족이군요. 초기에 백성이라는 단어는 귀족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김씨인데 김씨 성을 가졌다는 건 귀족을 뜻했고. 그럼요. 그 당시에 성을 함부로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시기에서는 백성이 이제 귀족 집단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연예가 일반 사람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중국 역사에서 왕조의 통치 그리고 네. 황제 권력이 등장하고 황제를 떠받드는 수많은 방대한 관료계층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 백성은 굉장히 취약한 그리고 한 2,300~400년 전에 그 지금 중국 법가 사상의 한 흐름을 이루는 상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상항의 워딩에 분명하게 나와요. 백성이 강해지면 나라는 약해진다. 아하. 나라가 강해지려면은 백성을 약하게 만들어라. 그 나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왕조죠. 왕조. 네, 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질서 체계인데 그게 강해지려면은 절대 백성이 강해지면 안 된다라는 뿌리 깊은 사상이 있어요. 아하. 우리 김 박사님은 어떠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아니세요? 지금 공산당이 지금 그 꼴이에요. 아하. 국진민퇴
나라는 강해지고 앞으로 더 나아가고 백성은 민은 뒤로 빠지고. 마윈 알리바바가 털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 민영 기업이 지금 굉장히 수축이 되죠. 네네. 그게 개혁 개방 시기에 벌써 이제 거기에 착안해 갖고 개혁 개방을 총설계한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역사적으로 뒤집은 거죠. 흐름을. 예. 이제 민간을 살려보자라는. 네네. 근데 그 흐름이 사실은 지난 개혁 개방 40여 년 동안 줄곧 이어졌던 흐름이에요. 그래서 왕성한 창조력과 그 민간에 담긴 수많은 잠재력이 이제 큰 몸집으로 크기 시작하는 시점에 갑자기 또 민을 또 때려잡아야 된다. 이제 이 흐름이 지금 생겼죠. 시진핑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시진핑 총석이고 그건 뚜렷합니다. 지금 국진민퇴라는 게 일단 정형화된 어떤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러니까 민이 강해지는 거를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질서에 대한 주장이 있어요. 네. 이게 중국은 공산당의 핵심 통치 개념 중에 가장 뚜렷한 거는 안정입니다. 네. 안정. 그래서 국제 정세, 국내 여러 가지 경기 뭐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공산당의 집정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안정을 유지하는 건데 그 안정이란 걸 토대로 해갖고 지금 시진핑이 위기 의식을 앞세우면서 국가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제가 볼 땐 반부패. 아, 반부패. 그 개혁 개방 한 40여 년 동안 쌓였던 지독한 부패에 대한 시진핑의 칼날이 본격적으로 겨눠지기 시작하면서 이어 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뇌물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권력이 있는 사람이면. 심각합니다. 중국 부패는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떤 지방의 고위 간부가 이제 털려갖고 네. 조사당할 때 이제 집을 수색을 해보면 막 황금이 몇 톤이 나오고 와, 톤 단위로 나옵니까? 그럼요. 이번 아주 현급 저 조그만 도시의 부시장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황금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사놨는지 모르겠어. 톤 단위로 나오고 그리고 화폐 같은 건 너무 많아갖고 트럭으로 몇 대분으로 실어 나르고 이제 이런 광경을 보면서 시진핑은 나름대로 어떤 사명감을 느꼈죠. 네. 그리고 아버지가 또 혁명 세대였고 홍2대라고 얘기하는 전통적인 그 붉은색 네. 공산주의 혁명가 집안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저걸 세운 겁니다. 네. 그래서 반부패로 우리나라 정상화 시켜야 된다. 하지만 그게 정의로운 반부패였느냐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죠. 남의 편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정략적이면서 선택적인 반부패이지 않았느냐에 대한 지금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그 지배층의 위압적인 태도 이것이 다른 나라 국가를 대하거나 다른 나라의 사람을 대할 때도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까? 지금 중국의 어떤 역사 얼개라고 쭉 따져 보면은 저기는 근본적으로 중화주의예요. 네. 중화주의라는 건 벌써 사마천 동중서라고 하는 시점 황제로 볼 때는 한무제. 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중화주의라는 게 토대를 세우거든요. 네네. 그게 벌써 지금 따져보면 한 2200~2300년 된 겁니다. 2100년 그러니까 2000년으로 잡자고요. 네. 이게 지금 변한 적이 없어요. 중국 역대 왕조는 이 얼개를 갖고 네. 자기를 세우고 자기 어떤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중화주의에 입각해갖고 세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이 겸손을 안 배우면 정말 오만무례해지기 쉽습니다. 겸손을 안 배웁니까? 배우죠. 그 공자 뭐 이런 거에는 겸손이 있잖아요. 공자는 사실 관악으로 흘렀어요. 네. 그냥 포장재로서 등장한 거지 중국인의 심성을 육아랑 일치시키는 건 넌센스입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저기 중국의 민간의 심성은 굉장히 복잡하고 네. 오히려 심한 어떤 수탈과 통치 압박에 시달리던 피지배 계층으로서의 좀 잔인한 얼굴들을 많이 생성을 시켜요. 그게 바로 우리가 무협지에서 얘기 많이 하는 강호입니다. 강호의 세계, 강호의 질서. 강호는 밀림이고 약육강식이 강호입니까? 철저한 그 질서가 거기는 아주 굉장히 문란해요.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 삼국연의 같은 것도 이제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네. 사람이 이렇게 얼굴만 돌렸을 때 바로 칼날이 날라오는 그런 장면 많이 봤잖아요. 아, 예, 예. 그리고 양산박이 등장하는 수호전은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그냥 사람이
만두소로 변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거 그냥 우리가 희화해 갖고 원래 저래 뭐 이렇게 하고 넘길까요? 아니면은 중국인의 정신 세계를 닮은 일정한 어떤 반영일까요? 저는 반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국 고전 다시 읽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럼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위압적인 자세를 유지를 하고 그게 옛날에 조공 질서하고도 뭐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되겠군요. 중화주의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세계 중심이고 예. 중심 바깥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른바 개념적으로 오랑캐로 쳤어요. 동이, 남만, 뭐 북적, 서융 뭐 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오랑캐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네. 지금도 저는 사실은 뭐 어디 가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만 중국 사람하고는 저는 사실 친한 친구일수록 역사 얘기 안 해요. 그렇습니까? 완전히 파토납니다. 완전히 예. 인간관계 파탄나고 얘기하다가 역사 얘기해 버리면은 이 친구는 늘 그래요. 왜 이래 이 사람아 우리 형제였잖아.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누가 형이야 그러면 저기가 형이래. 그렇군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 관념이. 그래서 이제 대국관념이 있고 자기네가 천하를 움켜쥐었던 어떤 왕조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었다라는 자부심이 끌어올라갔고 그거를 겸손이라는 덕목으로 제대로 누르지 않으면 상당히 오만한 중국인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 일선에서 보면 다 그렇잖아요. 미국한테만 큰 소리 못 치지. 그러게요. 웬만한 좀 자기보다 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보이는 그 역사 인식 같은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돼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그걸 일본 유사로 볼 수 있다라고 하고 나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완전히 그 아래 것 대하듯이 하는 그런 태도예요. 일부러 저 손 주머니 이제 담당 국장이 네. 주머니에다 손 푹 찔러 놓고 너 떠들려면 떠들어봐 하고서 일본 국장을 저 옆에 세워두고서 이렇게 훈계하던 듯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도 저건 외교관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이죠.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거는 그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외교인 거죠. 그럼요. 중국은 그런 외교가 아닌 거죠, 근데. 조공 외교였죠 원래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 이제 저 상국 천조, 하늘에 있는 왕조, 하늘과 동급으로 할 수 있는 왕조에 자기는 파견된 관리라는 어떤 신분 같은 걸 좀 생각하고 있고 상하 개념이 뚜렷하죠. 중국 사람들이 질서 개념이 뚜렷하고 한자가 만들어낸 여러 단어들이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뻗는 이 질서를 강조하는 문자 체계예요. 그렇군요. 네네. 상하 개념이 뚜렷하고 그리고 지휘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중국은 이 상하 관념이 뚜렷하고 우리 박사님 중국 전통적인 서예 한번 보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쓰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가운데로 끼어드는 거에 대한 굉장히 짜증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고 저 뭐 한자 얘기 해도 됩니까? 그럼요. 네. 우리가 이제 가로 세로 얘기할 때는 우리 입말에서는 가로부터 먼저 내세우죠. 한자에서는 가로 안 들어갑니다. 종이 먼저 들어가요. 세로가 먼저 들어가고 횡이 들어갑니다. 뭐가 조금 들어가는군요. 종횡이죠. 횡으로? 횡종이라고 안 그럽니다. 종을 먼저 내세우고 횡을 가는데 횡으로 만든 단어 한번 다 떠올려 보세요. 횡령, 횡당, 횡령, 횡령, 비명 횡사. 그리고 다 안 좋은 거네요. 전염병이 횡행한다. 그렇죠. 다 횡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평등한 질서에 대한 어떤 두려움 내지는 심한 질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서야지만은 번듯한 세계관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잠재 의식 속에 있겠군요. 그럼요. 항상 그래서 자기가 위에 서는 겁니다. 종적인 질서를 내세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한자 영향을 받고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외교관이 된 사람도 자기네 어떤 국가적인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니까 공산혁명을 한 집단에서는 저걸 좀 벗어나야죠. 봉건왕조의 질서적인 개념인데 아직도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할 때 자꾸 좀 바깥으로 뻗을 때 종적인 질서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러니까 패권이죠. 근데 중국 공산당이 공산당입니까? 공산당이면 상당한 평등을
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이 복잡한 그 관찰이 필요한데요. 네. 공산당이 2008년도 네. 베이징 올림픽을 했던 그 메인 스타디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굉장히 특이하게 지어갖고 뭐 화제도 많이 됐는데 그게 12km 남쪽으로 정확하게 내려오면 그게 바로 자금성이에요. 황제가 있던 자금성. 예. 그러니까 황제는 항상 중간에 섭니다. 우리 경복궁 가보시면은 왜 근정전에 그 군정전에서 청와대 뒤쪽으로 뻗었다가 다시 남쪽으로는 남대문까지 이어지는 저 네. 세종로 쭉 관통하는 선이 있잖아요. 그게 동양 예제에서 세웠던 군왕 임금의 축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먼저 개발했어요. 동양 예제에서 몇천 년 전에 황제는 계속 복판에 서 있습니다. 네. 그게 세계의 질서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 중화군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중자로 수렴이 되는 중화, 그죠? 중국, 네. 그죠? 그다음에 중용. 중용. 아이 사람 개인 수양도 다 이걸로 해야 돼. 가운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중국 그 공산당의 핵심이 어디입니까? 당 중앙이죠. 다 중앙입니다. 중앙. 네. 그런 식으로 뻗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잊질 않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근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걸 왜 12km 정북방에다가 황제 축선을 연장을 해서 걷다 메인 스타디움을 만들고 자기의 민족의 최대 경사라고 하는 올림픽 행사를 치렀을까요? 공산당의 의도죠. 그게 중화주의예요. 이게 개혁개방 그 당시에 횡적으로 평등과 연대 그리고 열린 시장을 지향을 했던 공산당이 네. 재부가 쌓이고 자기가 국력이 쌓이자마자 바로 황제 축선을 복원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네 민족의 최고의 중국의 최고의 잔치라고 하는 올림픽 성대하게 열었잖아요. 뭐 네. 엄청나게 불꽃놀이 올리고 그게 바로 이제 중국의 중화주의의 복귀였고 이거는 시진핑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 집단 지성입니다.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은 좀 다르죠. 중국 공산당이 한 1억 명 됩니까? 그 9천만 명 넘어가고 1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정확하게 지금 아마 1억을 아직 돌파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9,700만까지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집단 지성이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게 바로 근저에는 오래된 중화적인 어떤 질서에 대한 자기네들 열망, 집단 지성이 그쪽으로 향하는 그 추세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화주의의 복원 또 이 주종 국가들과의 주종 관계를 복원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 지도층의 그렇죠. 합의라고 봐야 되겠군요. 집단 지성입니다. 집단 지성. 지성의 네. 선택이고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들어와 갖고 지금 뭐 굉장히 국제적인 질서가 많이 다시 재편되고 있다라고 드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2008년 네. 적어도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던 공산당의 집단 지성은 벌써 중화주의를 이미 건드렸고 이미 복귀 선언까지 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그 다음부터 이제 호금도 후진타오 원자바오라고 하는 저기 두 사람 체제에 들어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구사했던 대외 정책의 가장 핵심이 바로 미국과의 신형 대국 관계였습니다. 아하. 신형 대국 관계. 네. 그러니까 신형 대국 1, 관계. 2위 이제 같이 패권을 다투는 미국하고 맞먹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 컨셉을 내세웠는데 미국은 안 받았어요. 미국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 안 받았습니까?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신형 대국이냐.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거들떠보지 않는 걸로 했었는데 중국은 그걸 계속 발전시켰죠. 네. 그 지금 새 텀으로 들어서 권력을 승계한 시진핑에 의해서 다시 이제 활발하게 그 점이 펼쳐지고 있는데 역시 미국은 아직은 중국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신형 대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중국이 지금 남중국해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군사적인 위협 또 대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신형 대국 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걸 개념적으로 규정할 때 네. 공산당이 개혁 개방 이후에 쌓은 국력을 갖고 대외 확장을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에서 네. 해석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중화주의로 봐요. 중화주의다. 아까 왜 올림픽 네. 그 메인 스타디움을 걷다 짓듯이 네.
이 또한 중화적인 질서 속으로 다시 복원시킬 자기네들이 복원해갖고 다시 거기에 컴백하려는 집단 지성의 선택이라고 좀 봅니다. 예. 특히 시진핑 텀에 들어오면서 이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제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네. 베이징에 이제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착잡하게 지켜봤던 게 네. 이게 뭐 혁명을 얘기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얘기했던 공산당이긴 하지만은 네. 저게 다시 과거로 복원하려는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어떤 의지 같은 게 너무 잘 보였고 아이고. 특히 개혁 개방 이후에 사실 돈 맛을 알았습니다. 아하. 수많은 중국인들이 주계장맥에 갇혀 있다가 네. 사실 돈이란 걸 잘 몰랐잖아요. 개념이 네. 배급제였고 공산당의 어떤 그 이념적인 질서 속에 갇혀 살던 사람들한테 이제 돈 맛을 알게 되면서 그럼 중국인들 굉장히 그 문화 바탕이 네. 오래된 문명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문명도 있어요. 그 요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많이 많은 걸 얻었죠. 이 사람들이 돈 맛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변하겠어요? 공산주의를 과연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공산주의가 사실은 용도팩이 되는 거죠. 그 저기 중국 음식점들 가보면 빨간색으로 다 뭘 해놓고 거기에 써 있는 것들은 다 대부분 돈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공시파사이 뭐 해갖고 네. 여러분 돈 보세요. 뭐 네. 곧 성공할 겁니다. 막 이런 어떤 축원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공산당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그거를 학습을 했겠습니까? 네. 그나마 억지로 강제로 했다 하더라도 개혁 개방이 오기 시작하면서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철저한 상업주의로 흐르죠. 전 자본주의라고 안 봐요. 네. 저는 이제 중국에 전통적으로 뭐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다 없었다 논란도 있지만은 저는 자본주의라고 안 보고 네. 상업주의입니다. 그렇군요. 상업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토대는 결국 신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견고한 신뢰가 선 적이 없었어요. 중국 사회가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 대신 상업주의는 굉장히 기승을 부렸습니다. 엄청난 그 테크닉도 그러니까 상대방 이용해 먹고 뭐 그런 걸 그러죠. 사술도 발달하고 네. 그또 신뢰를 근간으로 한 거에 화폐 거래 같은 거는 예. 어음 거래 같은 건 상당히 발달했었죠. 아, 네. 근데 이제 자본주의까지 성숙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업주의에 이제 머물고 이제 그 이상으로 크진 못했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강력한 상업 전통이 있는 중국에 잠시 공산당이 한 3, 40년 통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개혁 개방으로 돈이 밀려오는데 그 똑똑한 중국인들이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공산주의 이념이 온전할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건드리기 시작한 아주 위험한 상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화주의 상제였고 네. 이걸 민족주의로 이제 만약에 그 공백을 메우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중국의 그 민족주의의 뿌리는 뭡니까? 중화주의죠. 네. 이걸 열어 젖힌 겁니다. 아. 신형 대국 관계에 벌써 그런 틀이 보이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을 무릎 꿇리고 하는 오랑캐죠. 오랑캐. 변방이고 자기네가 세계 중심이고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은 더 큰 중심이 서 있죠. 일단 미국이 있었고 예. 이제 근데 이제 중국은 어쨌든 주변에 자기 영향력 같은 걸 방사하기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온 게 바로 동북공정,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남중국해는 뻥 뚫렸는데 그 남중국해 다 지나다녀 보셨을 거예요. 우리 선박으로는 안 다녀 보셨어도 비행기로 다 지나다녀 보셨는데 만약에 저기 인도네시아 북부 보르네오 북쪽에서 저쪽 중국을 보면은 중국이 안 보이죠. 1,000km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 앞바다까지 중국 바다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국제 해양 재판소에서도 다 택도 없는 필리핀 얘기죠. 영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중국은 그냥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그 시진핑 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그 산호초를 깨부수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어갖고 군사 요새를 했죠. 네. 이게 바로 중국이 세계적인 질서에서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큰 장면이에요. 저도 사실은 중국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중국을 굉장히 가깝게 들여다보려고 여러 가지 애정과 관심을 많이 쏟았는데 여기서 이 산호초를 뭉개고 군사 요새화하면서 저는 중국을 다시 한번 생각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던 중국, 내가 잘못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얼굴을 확 바꿨거나 이제 두 가지인데 저는 확 바꾼 게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렇게 연역을 해보면은 추리를 해보면은 역시 그 근저에
못된 민족주의.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아마 큰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 중화주의란 건 지금 시대에 맞지를 않는 거고 네.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는 방식 같은 건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우리의 어떤 근대적인 요소를 토대를 많이 제공을 했고 법률, 그죠? 민주, 자유, 인권이랑 가치 체계가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근대에서 사람에 대한 재발견, 네. 인간,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었죠. 그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 근대가 미국의 요소로 크게 열렸고 나중에 네. 근대라는 게 초반에 미국은 아니지만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열려갖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그 모양새가 됐는데 중국은 그런 문명이 아직 안 됐어요. 그 네.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오래된 성을 또 짓는 거예요. 북쪽에 지었던 만리장성 못지않은 해변,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또 만리장성을 자꾸 영역 표시하는 거죠. 아. 동물들이 지나가다 오줌 싸는 거 왜 그렇습니까? 영역 표시하는 거 이거 들어오지 말라. 여기 내 거야. 그건 문명적인 걸음이 아니죠. 네. 저건 굉장히 무리수예요. 네. 그게 그리고 그 동남아 해당 국가들이 그걸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필리핀이 지금 반발을 하는 거고 네. 일본은 더 반발합니다. 일본은 왜냐하면 그 원유 에너지 수송을 아주 크게 의존하고 그렇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리도 90% 이상이 그쪽으로 지나오는데 이게 지금 누구에 의해서 촉발되는 거? 다 중국이에요, 중국. 네. 이게 중국이 만약 이런 짓 안 했으면은 지금 평화롭게 잘 국제적인 질서라는 건 결국 횡적인 연대 같은 것도 네. 있는 거 아닙니까? 종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제.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타협이 될 수 있었던 이 국면에 그런 상황 파괴자로서 중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미운 눈총을 엄청 받죠.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까? 아주 높아지고 있죠. 아. 그리고 우리도 보세요. 지금 젊은 세대 위주로 조사를 해보면 끔찍하게 나옵니다. 80몇 %가 나오고. 젊은 세대는 더 합니까 지금? 네. 그리고 비교적 점잖은 일본인들 있죠. 네. 세계 1등이에요. 반중 정서가. 일본 사람들은 잘 자기 감정 표출 안 하는데요. 안 하죠. 예. 점잖죠. 그리고 네. 감추잖아요. 네. 그런데도 반중에 관해서는 세계 1등. 우리랑 지금 엎치락뒤치락해요. 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는 뭐 아예 테러도 있고 뭐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식당 테러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파철이라고 그래요. 파티에라고. 파철? 네. 중국 사람들이 파키스탄을 파티에라고 그러는데 파에 파키스탄 파자 음차한 네네. 글자에다가 그 무쇠 철자를 집어넣어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철과 같은 동맹이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의미에서 파철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중국인 구타 사건이 자주 빈발합니다. 그 정도군요. 중국이 1대1로 남을 돕겠다라고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 나라를 돕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마저도 그 철석 같은 동맹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친한 나라죠 중국하고 파키스탄. 그래서 파철이라고 파철. 얘기해요. 네. 철의 동맹이군요. 네, 이제 파철에 못지않은 게 이제 바로 이란이었었는데 어허. 이란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드디어 네. 전쟁이 시작됐고 저게 어떻게 수습되느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국면이 달라지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일단 건드린 이상 네. 휴전이든지 뭐 어떤 형식이든지 매짐이든지 아마 미국의 영향력으로 많이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가서 투자를 하고 그래도 그 나라로부터 결과적으로는 환영을 못 받는군요. 오히려 반감만 생기고.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식 같은 게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이 철저하게 국가 이익 위주예요. 예. 거기에 진짜 네. 남을 그러니까 베풀어서 도와주겠다라는 선의가 잘 안 보입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스리랑카 항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구 네, 건설해주고 네. 거의 고리 비슷하게 이제 뭐 책정을 해갖고 그게 결국은 그 상환하지 못한 그 저쪽 스리랑카 사정 때문에 그걸 99년 동안 자기네 군항으로 쓴다는 네. 전략적인 이익이죠. 근데 이제 중국은 영악합니다. 그리고 문화 자체가 굉장히 계산적이고 상업적인 전통이 워낙 뛰어나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교묘하게 그 관철하는 방식에 대한 거는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중국 정신 문명의 가장 뚜렷한 흐름 모략으로 봅니다. 모략. 모략. 전략이 아니고 모략입니까? 전략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은 네. 모략은 다른 얘기예요. 그죠? 권모술수가 다 동원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속여서 내 이익을 취하는 거 뭐 그런 건가요? 큰 꾀 작은 꾀 다 동원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정신 세계를 저는 모략으로 봐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손자병법부터 수많은 맞아요. 아마- 손자병법은 전부 속임수더라고요. 그 좋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유연한 사고인데 네. 뒤집어 보면 다 속임수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2500년 전에 손자병법이 나왔고 그로부터 한 2000년이 흘러갔고 명청 시기에 굳어진 게 이제 36개 아닙니까? 36개는 그 명청이에요? 엑기스가 36개로 이제 굳어진 거예요. 2000년 지난 다음에. 그게 서로 연결된 거군요. 최근간이 아닙니다. 근데 손자병법은 그나마 있고 없고 그리고 빈 구석, 찬 구석 뭐 이거에 대한 복잡한 사고가 있는데 그게 2000년 지난 다음에 이게 36개로 규착되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음습해져요. 이건 퇴보예요. 진보라고 보이지 않고 더 나은 연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문명을 조숙했던 문명이라고 그래요. 조숙했지만 더 나아지지 타락했군요. 못했다라는. 퇴보. 네. 그래서 조숙했던 문명이라고 우리 문명 비판가들이 볼 때 이제 중국이 그렇게 보이는 구석이 있어요. 아유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바로 중국을 옆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좀 겁이 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좀 거룩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중국의 리얼한 면이 이렇게 잠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관념적인 질서, 그러니까 이제 공자맹자 그리고 왕조의 질서 그리고 이제 조공했던 그 기억 이런 식으로 중국을 재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인육만두라든가 용문객잔에서 벌어졌던 그 피비린내 나는 살육, 그리고 이제 삼국연의에 숨어 있는 지독한 계략, 그거 안 보잖아요. 대부분 삼국연의 보면 영웅, 남성, 천하, 호령, 패권 이런 식으로 중국인이 만들어낸 이야기 구조 속에서 중국을 자꾸 보는데 이야기 구조 말고 저쪽에서 체험적인 구조에서 중국이 실제로 겪었던 과정에 대한 주목이 우리가 굉장히 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중국에 대해서 자꾸 가다가 뭐 쉽게 보다가 얻어 터지기도 하고 좀 굉장히 쓸데없이 어렵게 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차이나 별곡 유 소장님 쓰신 차이나 별곡도 그 시리즈들 여러분 많이 보시고 중국의 실체를 확실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